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사이. 네, 그쵸? 스트레스에서만 어. 뵙고 있다가 네. 댓글로 네, 얘기하다가 여기서 만나. 마이크를 좋습니다. 조금 더,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네. 항상 가까이.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약간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려놔도 무매너가 아닌 상황. 침 튀길까봐 그랬어요. 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윤 대표입니다. 제가 크리스님과 커피챗을 한번 하고 나서 막 생각을 해봤더니 크리스님과 시리즈를 기획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더니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그 기획 의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캐나다에서 이민 1.5세대이자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전문직 데피니션 안에 엔지니어링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둘 다 프로페셔널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문직이라고 합시다. 사실 저희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언더를 이제 토목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네.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겪었던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치열했던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에피소드는 한 4개 정도를 기획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걸 또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당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동안 시즌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4년 맞아, 프로젝트 될 것 맞아. 같아서. 롱텀 프로젝트. 네. 그래서 일단 첫 에피소드는 저희의 이색적인 커리어 전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둘 다 엔지니어에서 법대를 진학했고, 크리스님은 지금 변호사가 되셨고, 저는 사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남아서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왜 이런 전환, 피벗을 선택했는지, 처음에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어떻게 전환을 고민하게 됐는지, 그 외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뭐 문화 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고민 같은 거, 2세 교민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교육에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우리 2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주고 싶은지, 법이라든지 리더십, 재정 관련 또는 뭐 다른 기타 등등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나다에서 1.5세 코리안 캐나디언으로서 캐나다 메인스트림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일잘러가 되는 법이라든지 일할 때 에티켓, 뭐 사무실 문화, 북미 회사 내에 보이지 않는 규칙, 한국과는 다른, 그리고 한국의 소셜 놈과는 좀 다른 캐나다 북미의 소셜 놈들이나 혹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크리스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BC주 밴쿠버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엔지니어이기도 한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BC주에서 주로 기업법과 상법을 다루고 있는데 수력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이를 전력망에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저도 결이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신 K님과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고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캐나다 1.5세로 지금 하는 일은, 저도 사실 제가 하는 일을 한국말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말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교통 민영화 프로젝트 P3,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새는 뭐 라이프 커리어 코칭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30여 년 살면서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법 그 사이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캐나다에 사는 1.5세 한국인으로도,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 학교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팩 익제큐티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많이 정말 들거든요. 바쁘시겠네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 아이는 좋아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학교 자주 가서 우리 애는 엄마가 학교에서 일하는 줄 알아요. Like, I don't get paid. 어쨌든 근데 애가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맨날 어렸을 보이면. 때는 네. 확실히 좋아하는데 점점 싫어하겠죠 앞으로.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모르는 우리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학교에서 행동하는 그것까지 엄마가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맞아. 되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더 일찍부터 싫어할 것 같았는데 지금 4학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좋아하고 아직도 어셈블리 할 때 시간이 되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 학교 매달 하는 어셈블리까지 가야겠냐라고 해서 요새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소개는 거기까지 하고 저희 공대에서 법대 커리어 전환 스토리로 한번 가봅시다. 공대는 언제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K님도 네. 그 K님만의 스토리가 있으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공대를 가게 된 것도 법대를 가게 된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 스토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였냐면 좀 오래 돌아가지만 30년 전에 있었던 1995년 6월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텔레비에서 속보로 접하고 나서 그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후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학원을 갔다 왔나? 아무튼간 집에 혼자서 텔레비를 켰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계속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실 캐나다 이민 가기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그런 방송을 보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많이 깔렸고 그래서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럼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연한 마음에 아니 이런 일을 초래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벌을 주게 될까? 이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열혈로 불타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은 좀 유치했지만 새로 만나게 되는 내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만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줬을 때 뉴스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이런 큰 참사를 접하게 되면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기적인 대단한데. 생각이죠. 사실 친구들한테 창피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머리 뒷속에는 항상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라는 메시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살다가 아무래도 이민을 처음 오고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먼저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를 택했죠. 그 중에서도 토목 구조공학을 했고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다시 보면 나중에 보면은 더 보기 쉽듯이 어느 정도는 또 꽤 맞추어진 것도 있겠죠. 나중에 맞아. 뭐 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아니면은 취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그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데 네네. 그게 프로세스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공대를 택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는 원래 집을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가서 막 그 아스팔트에 그림 그리고 놀 때 항상 도면을 그렸어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방도 그리고 뭐 가구도 놓고 그래서 저는 건축과를 가고 싶었는데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건축 공학과가 없는 거예요. Architectural Engineering과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냥 네. 건축과가 그러니까 있죠. 아키텍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게 구조공학이겠다. 그래서 간 것도 있고, 아키텍처를 지원하려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림은 진짜 많이 그리긴 했지만 포트폴리오를 약간 뭐 이렇게 패키지로 준비가 안 됐어서 되게 급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대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미술이나 수학을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해서 수학과를 가기에는 먹고 살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자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업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되게 그때부터도 좀 철이 많이 드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구하면 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 고등학교에서
커리어 플래닝이나 그런 코스들이 요즘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네.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아니면 멘토들도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이민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사회적 자산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전문직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저는 사실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전혀 모르고 누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또 더 개념이 없었던 거는 사실 문과였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네. 물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했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가면서 와 이게 공부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그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 진짜 힘들어. 아시잖아요. 공대에 나중에 가서 수학을 계속 듣는데 한 3, 4학년 정도 이제 대학교 공대 수학을 듣다 보면 숫자가 없어요. 맞아. 다 알파벳을 그릭 쓰다가 레러. 알파벳이 다 떨어져서 그리스 알파벳을 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맞아요. 멀리서 보면 이게 뭔지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옛날 그 필기해 놨던 노트를 보면 제가 뭘 써놨는지 읽을 근데 수가 원래 없어요. 원래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공대는 수업 들어가서 그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약간 외계 심볼을 베끼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대강의 범위를 알고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저도 수학을 꽤 잘했는데 그 수학 빨이 저는 대학원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대학원을 가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러면은 대학원까지 굉장히 갔어. 적성에 맞으신 거예요. 네, 저는 네. 대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알았어요. 저는 1, 2학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칼큘러스도 되게 잘했고 근데 거기서부터 애들이 진짜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제가 나온 대학교 그러니까 워터루에서는 공대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는 막 90 몇 점을 받다가 공대 1학년을 들어갔을 때 12학년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수학을 들어갔을 때 이 편차를 본 거예요. 성적이 어느 정도 진짜? 떨어졌냐. 그 디퍼런셜을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뭐 대박.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95점을 받았는데 네. 대학교에 갔을 때 그 성적이 1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이 60점이 나왔다. 그럼 35점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 편차를 기준으로 이 캐나다에 있는 미국까지도 모든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의 그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대요. 이미 다 대박.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95점 받은 역시 애는 워터루 무섭네. 그래봤자 이 편차가 이거를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만들어놨다고 들은 얘기예요. 저도 지금까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거기 굉장히 큰 블랙리스트에 이바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웃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첫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때 linear algebra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사실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거기서 매트릭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elementary 맞아요. matrix라고 특히 부르는 구조는 이제 매트릭스 그쵸, 많이 그 하죠. 수학 공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12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BC주에서 보지 않고 간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온타리오에는 우리도 안 했던 13학년이 것 있어서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다 매트릭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뭐냐? 그래서 옆에다가 야 매트릭스가 뭐야? 영어로 dude what's a matrix?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도 나도 I 몰라. don't know that's a movie 이러는 거예요. 영화 그때 되게 막 매트릭스가 인기가 많았을 때라 그래서 저도 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괜찮겠지. 그리고 저도 있었는데 보니까 얘도 BC 출신이었고 그럼 둘 다 그리고 몰라. 1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얘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 칼날이 정말 가까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저는 정말 힘들게 공부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AP도 안 하셨어요? AP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칼큘러스를 한번 듣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조기 입학 이 낳은 맞아. 최후의 정말 아주 참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공부를 하나도 신경을 안 쓴 거죠. 뭐 컨디션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냥 합격 통지서 받자마자 그러니까 놀기 시작해서 어드미션으로. 네, 조기 입학 그게 언제 해서 언제 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월 달에 맞아. 받았나? 그때쯤에 맞아, 왔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날만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하고 컨디션도 아빠한테 없었어요? 컨디션 없었어요. 그냥 졸업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12학년 2학기 때 영어를 해서 영어 괜찮은 성적 받는 게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고만장해져서 아주 굉장히 쌩쌩 겸손해졌죠. 놀았구나. 1학년 1학기에 가서 한국에 한 두세 달 갔다
갔다가 놀고 오고 그때 월드컵 하고 맞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고 왔는데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죠. 사실 지적으로 학교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거는 아무런 개념도 없었고 그냥 건물을 좋아한다. 건물을 뭔가 건물 안전하게 아직도 만드는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아직도 저도 좋아해서 좋아해요. 아직도 구조물을 버릇이 좋아해요. 있는 게 지나가다가 새로 보는 신기한 건축 자재나 이런 거 보면 만져봐야 되고 두드려 보기도 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법대 다닐 때만 해도 지나가면서 막 다 두드려 보고 만져보고 막 이랬던 제가 습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6년 반 정도 엔지니어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습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뭐 산풍 그 얘기처럼 드라마틱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 이런 참사를 초래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법적으로는 어떤 장치는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런 막연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느낀 그 경험에서 오는 현자 타임도 컸던 것 같아요. 되게 현타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워터루 공대를 졸업했는데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많이 나가죠.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에피소드가 그때 인스펙션을 나가는데 주니어 엔지니어니까 접히는 사다리를 들고 한 타운하우스 컴플렉스에 있는 빌딩 언벌록 외벽을 이제 다 검사하러 가고 그럼 외벽이라는 건 지붕도 봐야 되는데 그럼 그 타운하우스 컴플렉스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채 정도가 있으니까 건물은 한 10개 정도 있고 네네네. 유닛은 한 뭐 40개 있었겠죠. 근데 거기 일일이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계시는 분이 허락을 해주시면 그 사다리를 들고 그럼 또 타운하우스 특유의 그 4층짜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벽에 부딪히지 않게 데미지 안 가게 그치. 이렇게 감싸고 지금 비도 왔고 안전 모 쓰고 안전 베스트도 하고 그래 너무 불편해. 그거를 들고 그 높은 또 높잖아요. 침대가 맞아요. 타운하우스들은 스틸토 부츠 신고. 4층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확인하러 올라가는데 진짜 한 4-5개를 했는데 정말 와 이렇게 일이 힘들 수 있나 이렇게 막 공부를 내가 뭐 하고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워털루 다니셨으니까 네. 나오셨으니까 코업 네, 그렇죠. 저도 하셨죠? 코업도 풀로 하고 나왔죠. 그래서 4개월은 공부하고 4개월은 일하고 어떤 코업 주로 하셨어요? 저는 다 시빌도 여러 가지는 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스트럭처 구조랑 빌딩 언블록 외벽 쪽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로 네, 레지던셜. 그래서 없어진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저는 자주 없어져요. 네, 그 얼스텍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얼스텍에서 일했어요? 네, 얼스텍의 그 토론토에 있는 진짜? 나 커머스 밸리. 얼스텍. 아 그래요? 네. 그럼 에피소드 하나 또 나오겠네요. 얼스텍에서 대박. 한번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내 첫 회사가 얼스텍이었어요. 그래요. 그래. 그거 합병이 됐죠 아마. 먹혔죠 어떤 네, 회사에? 그게 원래 리드 크라우더라는 웨스턴 캐나다 회사였는데 이게 얼스텍에서 이제 얼스텍이 돼서 얼스텍이 에이컴에 아마 합병이 됐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얼스텍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아마 또 없어졌을 거예요. 마셜 맥클린 모나헨이라고 하는 MMM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또 없어진 이제는 헐크로 열리스라고 하는 빌딩 언블록 외벽 펌이 따로 있었어요. 합병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빌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었고 나중에는 그 SNC 라벨린에서 SNC 있었어요? 구조공학. 저도 SNC. 아 그래요? 네. 에피소드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튼가 저희 남편이 SNC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또 느꼈죠. 이거를 저도 평생 SNC 한다고? 프로젝트를 꽤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로. 그래서 그렇게 다 코업도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건물 그 외벽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 그때 느꼈던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경험들에서 나오는 좀 어떤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무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안전한 거를 만들고 좀 그런데 이바지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무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학적인 문제나 실수로 뭐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뭐 세이프티 팩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느끼게 된 게 뭐 물론 그 안전보다 이익을 중요시하는 경영진의 선택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계약을 따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을 수용해 준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런 게 너무 하청업체들하고의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 하청업체들이 화가 나서
일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심지어 저는 콘크리트 믹스 안에 쓰레기를 던지는 모습도 목격을 한 적이 그럼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채권과 채무를 제대로 주장하고 챙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애매한 누구나 봐도 애매한 계약 조항들에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러면 법대를 가서 변호사로 일하면 저는 솔직히 그러면 제가 법대 가서 변호사 돼서 이런 나쁜 시공업체들 다 때려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순진하고 개념 없던 그런 거였죠. 저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또 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그 포커스를 계약서를 제대로 쓰자. 그래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한 결론 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K님은? 저는 법대를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민영화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보통 이제 조 단위 프로젝트, 뭐 빌리언 단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계약서가 엄청 길고 엄청 능력 있는 변호사분들이 막 몇 달씩 몇 년씩 이제 드래프트를 해서 이제 엑시큐션을 한 거지만 결국엔 그게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앰비기어스한 그쵸. 부분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게 클라이언트 쪽이냐 컨트랙터 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넓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 이제 주정부 쪽에서 일을 할 텐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해서 나는 텍스페이어의 그러니까 이득을 약간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이게 엑스큐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되게 애매한 거죠. 퍼센트 그레이 에리아?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세금으로 짓는 건물들이고 구조물들이고 시스템인데 교통 시스템인데 왠지 텍스페이어들의 베네핏을 왜냐하면 they have their 이렇게 영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they have their own agend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도 있고 주정부도 있고 건설회사들도 다 자기네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는 저는 약간 텍스페이어의 그 뭐라 그러지? 그게 잘 대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법을 공부를 해서 뭔가 이런 민영화 프로젝트의 컨트랙트를 딜리버리, 엑스큐션 할 때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실행하고 싶어서 내가 좋네요. 스토리 좋네요. 그쵸? 네. 그런데 내가 가서 공부를 해보고 법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정책을 공부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이건 법의 레귤레이션이 문제가 중요하죠. 아니야. 그쵸. 이거는 폴리시와 레귤레이션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법대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지만 깨달은 건 내가 이게 법이 아니라 레귤레이션과 폴리시 공부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법대에 처음 들어갔는데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여기서 스피스 보고 온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저도 들었죠 사실. 근데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거기서 똑같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일하는 수준이 our 옷도 그렇게 안 입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